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라는 말은 삶의 윤활유 같다는 말이 있어요.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요. 저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서 제 인생이 아주 윤탁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아니, 직업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들한테 감사했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청소 일을 하고 있는 30대 여성인데요. 37살 때 39살이었던 남편과 만나서 결혼했고 결혼한 지 5년 정도 됐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청소를 좋아해서 청소용품 리뷰도 SNS나 블로그에 자주 올렸었는데요. 회사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잘렸어요. 저는 그 뒤로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가사 도우미 일부터 시작해서 건물 청소까지 하고 다니고 있었죠. 청소 도우미 일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은근 무시하는데 전 신경을 안 썼어요. 사람들이 청소일 한다고 하면 깔보는데 은근히 많이 벌었거든요. 오전에는 새벽에 나가 건물 청소 일을 하고 오후에는 청소 도우미 일을 하고 다니는데 제가 청소를 워낙 잘하잖아요. 몇 달 만에 청소 어플 내에서 인기 도우미가 되어버린 데다가 건물 청소랑 도우미 일 두 가지를 병행하니 버는 돈이 쏠쏠했죠. 어지간한 중소기업 사무직보다 이게 훨씬 실속 있었달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시댁에 있었어요. 남들은 무시하며 살 수 있었지만 시댁 식구들은 가족이니까 그러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냐고요? 결혼한 지 3년쯤 되었을 때 시모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런 소식을 다 전해주시더라고요. 우리 둘째 아들이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됐다. 우리 아들보다 7살 어린 33살에 대기업 다니는 신부를 데리고 왔더라고. 아들이랑 똑같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대. 똑같은 대기업은 아니고 다른 대기업이더라. 얼굴도 예쁘고 직업도 좋아서 나도 마음에 들고 남편도 마음에 든대. 도련님이 공부도 잘해서 알아주는 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지만 작은 키 때문에 결혼이 쉽지 않아 40살까지 노총각이었거든요. 어머님이 예비 동서 사진을 보내주셔서 봤는데 미인이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련님의 능력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어머님께는 예비 동서 사진을 보니까 미모가 너무 출중하다고 했거든요. 그니까 어머님이 들뜬 목소리로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복덩이가 들어온 것 같아서 얼른 결혼을 허락했어. 예비 사돈 쪽만 결혼을 허락하면 최대한 빨리 상견례 자리를 가질 거야. 어머님이 이렇게 계속 예비 동서와 둘째 도련님 이야기를 하다가 전화를 끊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사돈 쪽도 결혼을 허락했나 봐요. 상견례 자리를 갖고 식장을 예약했다고 하더니 시간이 좀 흐른 뒤에 결혼식을 올리겠대요. 상견례 한다고 했을 때가 3개월 전이었는데 벌써 식을 올린다고 하니까 조금 놀랐죠. 아무래도 결혼 이야기가 나와도 이것저것 의논해야 할 것도 많고 식장도 예약하고 뭐 하면 1, 2년 뒤에 결혼식 올리는 사람들도 허다하잖아요. 근데 둘째 도련님 나이가 있으니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도 최대한 식을 빨리 올릴 수 있는 대로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한 거죠. 전 하도 서두르니까 동서가 설마 애밴 건가? 이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실제로 동서를 도련님 결혼식 날 처음 봤었는데요. 상견례 때도 시간이 안 돼서 못 갔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그냥 양가 부모님과 결혼 당사자만 만나서 하는 경우도 많아서 제가 굳이 시간을 내서 상견례 자리를 가진 않았죠. 근데 동서가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쁜 거예요. 잠깐 인사도 하고 대화도 나눠봤는데 예의 바르더라고요. 저보고 오느라 고생 많았다고 형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도련님이 결혼을 해서 제가 이제 서방님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저한테도 동서가 생겼거든요. 동서가 처음엔 짝싹하게 구는 거예요.
시부모님을 뵈러 시댁에 갔더니 동서가 있길래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눴어요. 근데 동서가 갑자기 제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면서 이러더라고요. 결혼식 날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해요. 축의금 정산하면서 봤는데 두둑한 봉투에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넣어주셔서 감사해요. 아주버님이랑 형님 되시는 분이니까 혹시 몰라 이름을 외워놨어요. 동서가 다짜고짜 이렇게 칭찬을 할 줄 몰랐어요. 제가 순간 민망해져서 이렇게 말하고 넘어갔는데요. 가족끼리 서로 챙기는 거지. 뭘 그런 말을 해. 그렇게 많이 넣어준 것도 아닌데. 그냥 뭐 둘째 서방님이랑 동서니까 내가 특별히 신경 써준 거야. 제가 쑥스러운 마음에 머리를 긁적이면서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서가 가족끼리라도 감사한 건 감사한 거라고 하면서 또 제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께 요리를 잘한다고 들었는데 형님한테 음식을 배우고 싶어요. 형님이 한 김치찌개가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저도 가르쳐 주시면 안 되나요? 저는 낯을 좀 가리는 편인데 동서는 그런 것도 없는지 말을 정말 잘 붙이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런 동서가 예뻐 보였는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둘째 며느리가 막내딸 같고 귀엽지 않니? 얘가 눈치도 빨라서 사회생활을 참 잘했을 것 같아. 처음 봤을 때부터 얘가 빠릿빠릿하더라. 어머님 말씀대로 동서가 눈치가 빨라서 알아서 사사삭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이야기 나누다가 어머님이 과일 좀 먹자고 하니까 동서가 바로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알아서 사과랑 배를 깎고 있길래 저도 나서서 같이 하려고 했어요. 근데 동서가 귓속말로 제게 이런 말을 속삭이는 거예요. 형님, 이런 건 저 시키셔야죠. 형님은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해주는 걸 좋아해서 그래요. 제가 좋아서 그런 거니까 마음 편히 받아주세요. 그 뒤로 진짜로 동서가 알아서 다 해서 서방님이 결혼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서방님도 그런 동서가 좋은지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으로 동서를 보고 있었어요. 서방님이 동서한테 수저나 티슈 같은 걸 챙겨줬고 시댁 식구들 앞인데도 손을 꼭 잡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선 안 됐어요. 제가 동서 말대로 과일을 깎으려고 하지 않고 어머님 곁에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요. 제가 청소일을 하다가 근육통이 생겨서 파스를 붙이고 있었거든요. 어머님이 제 팔을 보시더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번에 근육통이 심하게 온 것은 괜찮냐? 청소일을 좀 쉬어야 하지 않겠니? 병원은 가봤어? 근육통은 아무래도 한의원에 가는 게 나을 텐데. 제가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서가 과일을 가지고 오면서 다 들었나 봐요. 동서가 갑자기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형님, 투잡 되시는 거예요? 회사 다니면서 안 힘드세요? 다른 일도 아니고 회사 다니면서 청소 일을 하시다니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사실 다른 일도 아니고 제 직업인데 이렇게까지 놀랄 일인가요?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반응이라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저 회사 안 다녀요. 청소일만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회사 다니면서 청소일까지 하는 건 불가능하긴 하죠. 그런데 그건 왜요? 제가 뭐 때문에 그런 거냐고 콕 집어서 물어봤는데 동서가 답을 못하는 거예요. 동서가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당황스러워하면서 이러더라고요. 네? 예전에 남편이 형님 회사 다닌다고 했는데? 제가 들은 거랑 너무 다르네요. 남편이 청소일 한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안 꺼냈거든요. 동서랑 서방님이 제 직업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이 좀 놀라긴 했어요. 하지만 뭐 대화해 보다가 우연히 듣게 된 걸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대꾸했는데요. 아, 그건 좀 예전 일이에요. 거기 회사에서 잘려서 청소부 일을 하고 다닌 지 꽤 됐거든요. 사실 회사 일보다 청소 일이 더 적성에 맞아서 만족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니까 동서 표정이 갑자기 싹 굳더라고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전 기분 탓인 줄 알았어요.
제가 얼른 와서 앉으라고 하니까 동서가 그제야 움직여서 자리에 앉았는데요. 그 뒤로 동서 표정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긴 했거든요. 근데 묘하게 저를 등진 채로 앉아있고 제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머님이나 아버님께 질문을 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꺼내서 대답을 회피했어요. 이때부터 이게 뭔가 싶고 찝찝했죠. 전 처음에 동서가 왜 이러나 싶었는데 곧 태도가 싸가지 없게 돌변한 이유를 알게 됐어요. 제가 하는 일이 청소일이라서 그랬던 거였더라고요. 왜냐? 어머님이 본격적으로 제가 하는 청소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거든요. 내 친구 중에 청소일 하다가 물리치료 받고 있는 애가 있거든. 그 친구가 수술비랑 치료비로 돈을 거의 다 날렸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너도 무리하지 말고 쉬엄쉬엄 해라.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해주고 계셨는데요. 그런데 동서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도 청소일은 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좋겠어요. 그쵸? 일하고 싶을 때만 일 많이 하고 일하기 싫으면 적게 받을 수 있잖아요. 저희 쪽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럴 수가 없어서 너무 부러워요. 아무래도 청소일은 집안일 하면서 하기에 좋죠? 시간이 널널한 주부가 하기에 딱이겠네요. 또 청소라는 게 무슨 자격이 필요한 일도 아니다 보니 진입장벽도 낮잖아요. 학벌이나 스펙도 전혀 상관없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고등학교 중퇴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게 청소부 일인데 나도 육퇴하면 청소일이나 할까? 이러면서 은근히 제 일을 무시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시댁 식구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고 눈살을 찌푸렸죠. 그때 남편이 나서서 이렇게 편을 들어줬어요. 주부가 하기에는 뭐가 딱 좋아. 완전 전문적인 일인데. 그래서 웬만한 직장인들보다 많이 벌어. 재수신 올 와이프가 얼마나 버는지 모르지? 그래도 동서가 지지 않고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눈빛으로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하는 거 있죠? 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꼭 제가 형님을 깔봤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오해예요. 전 사실 형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어요. 청소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좀 놀란 것뿐이에요. 그리고 제 지인 중에 청소일을 하는 또래가 없으니까 궁금한 게 많아서 물어본 건데 왜 그러세요? 이런 식으로 교활하게 굴더라고요. 그때가 돼서야 축의금을 많이 주셔서 기억하고 있었다는 말이 딱 떠올랐어요.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거칠애 같은 걸 정말 밝히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렇게 제 수익을 공개해버렸죠. 저 기본으로 400 넘게 벌고 있고 많이 벌 때는 600도 찍어본 적 있어요. 동서보다 많이 벌 것 같은데 동서는 연봉이 어떻게 돼요? 물론 600은 주말까지 미친 듯이 몸을 갈아 넣어서 일했을 때 진짜 딱 한 번뿐이라 저도 가장해서 말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동서한테 지고 싶진 않았거든요. 근데 동서가 이렇게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가증스럽게 구는 거예요. 무슨 그만큼 번다고 하시는 거예요. 무리해서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렇게 벌려면 몸을 갈아 넣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님 몸이 그런 거 아닌가요? 몸 그렇게 갈아 넣어서 번 돈인데 축의금을 그렇게 많이 줘도 되나요? 어느 정도 돌려드릴까요? 어머님도 얼척이 없어졌는지 얘가 왜 이래 이러셨어요. 근데 또 끼리끼리 만난다고요. 서방님이 이런 식으로 동서를 감싸주고 있는 거예요. 엄마, 걱정하는 건데 뭐 어때? 우리 와이프가 하는 말을 너무 안 이꼽게 보는 거 아니야? 둘째 며느리라고 차별하지 말고 기강 잡으려고 하지 마. 그 와중에 동서가 청소일하는 저를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고 응원하고 있대요. 동서가 저렇게 비꼬는데도 서방님이 사랑스럽다는 눈빛으로 보고 있었어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서방님이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 수저나 티슈 같은 거 챙겨주고 시댁 식구들 앞인데도 손에 꼭 잡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동서가 인성이 바르고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동서가 너무 예뻐서 그런 거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귓속말로 이러고 있었거든요. 내 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여자 얼굴만 그렇게 보더니 내 이럴 줄 알았다. 무슨 저런 여자랑 결혼을 했대? 결혼 전에 이랬으면 바로 파혼시켰을 텐데 이걸 어쩌면 좋냐? 울 남편이 이 정도로 반응할 정도인데 시부모님은 어땠겠어요? 당연히 찬바람 쌩쌩 불었죠. 이때 아버님이 가까스레 이런 식으로 입을 여셨어요. 둘째 며느리는 첫째 며느리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오해할 만한 여지가 있는 발언이다. 가족간이라도 늘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그래야지. 시부가 이러시는데 동서랑 서방님 모두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지들만의 세계였어요. 분위기가 쌓여지니까 동서가 어쩔 수 없이 건성으로 이러는 거예요. 전 궁금한 점도 많고 걱정돼서 한 말이었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면 죄송해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조심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이미 사과까지 한 사람을 붙잡고 더 사과하라 소리 지를 수도 없잖아요. 같이 있으니 이제 짜증만 나고 말이 안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계속 있을 필요가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랬어요. 죄송한 사람 태도가 아닌 것 같은데? 다음에는 좀 조심해서 말해줘. 동서 되게 좋게 봤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네. 제가 이러니까 동서랑 서방님이 정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시부모님께 남편을 데리고 이만 가보겠다고 했어요. 시부모님이 얼른 가보라고 해서 남편과 함께 시댁을 나왔죠. 동서랑 서방님이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님 칠순잔치가 열렸어요. 그 자리에 동서 부모님이랑 우리 부모님도 초대를 받았는데요. 저는 울 엄마랑 함께 아버지가 계시는 요양원에 들려서 아버지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노안으로 몸이 안 좋아지셔서 휠체어를 타고 입장하셨죠. 울 엄마랑 아버지가 나이 차이가 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울 아버지만 노안으로 몸이 안 좋아지신 거예요. 그런데 동서가 우리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 아버지 얼굴에 화상을 입은 상처 자국이 있어서 그랬겠죠. 근데 동서가 우리 아버지 쪽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지 엄마랑 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서가 우리 아버지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약간 역겨워하는 얼굴을 보였어요. 표정을 찡그리거나 우리 아버지랑 닿을까봐 멀찍이 떨어지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지 엄마랑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버지를 가리키며 손가락질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동서를 밖으로 따로 불렀죠. 그리고 나선 동서랑 제가 말다툼을 크게 하게 됐어요. 제가 우선 동서한테 이런 식으로 뭐라고 했거든요. 동서, 오늘 아버지를 보고 놀란 건 이해해. 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쳐다보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눈빛만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울 아버지 보면서 인상 쓰고 귓속말하고 삿대질하는 거 다 봤어. 제가 동서가 저지른 짓들을 하나씩 지적했는데요. 동서가 약간 당황스러워하다가 어이없어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형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냥 놀란 것뿐이에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안 놀랐죠. 그런 것 때문에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저도 처음 봤으니 놀랄 수도 있잖아요. 형님이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저 얼굴을 보고 안 놀라겠냐고요. 저 인상 쓰고 귓속말하고 삿대질한 적 없어요. 왜 피해의식 갖고 그러세요? 동서가 놀랐다는 말을 강조하는 걸 보니 일부러 절 헐뜯고 신경을 건드리려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절 이상한 사람 취급하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이랬어요. 피해의식이라니? 동서가 아버지 앞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내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 동서 전에도 그랬잖아. 은근히 내가 하는 일 무시하면서 축의금 일부를 돌려주니 만에 별소리를 다 했던 거 기억 안 나? 동서한테 지금 당장 사과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동서도 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는 거예요.
형님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저도 제 감정이 있는데 그걸 다 숨기라는 건가요? 그리고 저번 일은 갑자기 왜 꺼내시는 건데요? 그 일은 형님이 오해하신 거라고 했잖아요. 동서가 이런 식으로 또 우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서에게 이렇게 경고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남편까지 전부 다 동서한테 실망한 거 알아? 동서를 좋게 보고 있었는데 이젠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선 넘는 짓 그만해. 그니까 동서가 말문이 막혔나 봐요. 잠시 어버버거리더니 이런 식으로 길길이 날뛰는 거 있죠.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이유 없이 저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시댁 식구들한테 전부 다 따져봐야겠어요. 왜 저를 안 믿어주는데요? 바로 그때 남편이랑 어머님이 나타났어요. 하도 저랑 동서가 안 오니까 어디 갔나 찾으러 왔다가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어머님이 동서한테 혀를 끌끌 차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적당히 좀 해라. 하는 행동이 너무 가볍고 어린애 같더라. 둘째 며느리 네가 첫째 사돈 힐끔힐끔 거리면서 둘째 사부인이랑 무슨 애들처럼 속닥거리면서 인상 쓰는 거 다 봤다. 어머님이 이러니까 동서가 뻔뻔하게 억울하다고 얘기했었는데요. 그 와중에 남편도 어머님 편에 서서 한마디 거들었어요. 재수씨, 우리 장인어른한테 손가락질은 왜 한 거야? 이유나 들어보자. 왜 그랬냐고. 난 집안 어르신한테 사태질하는 사람 처음 봤어. 남편까지 그 모습을 봤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무시당하는 걸 봤을까요? 일단은 남편이 너무 화를 내고 있길래 이런 식으로 말해보긴 했거든요. 여보, 사람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그만하자. 여기가 집도 아니고 우리끼리 모인 자리도 아닌데 아버님 칠순잔치인데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제가 말려봐도 효과는 없었어요. 동서가 시집살이 좀 그만 시키라고 격분하니까 시모까지 소리를 지르셨어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칠순잔치 자리에서 뭐하는 짓이냐? 그만해라. 식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경우 없는 짓거리 처음 봤다. 시모가 저나 남편이 아닌 동서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서도 이제 멍청한 짓거리라서 시댁 식구들한테 미움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나 봐요. 입을 꼭 닫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시 칠순잔치 자리로 들어가서 아버님을 축하해드리고 왔는데요. 칠순잔치에서 개념 없는 여자 하나 때문에 모욕을 당했던 우리 아버지는 반년 후 돌아가셨어요. 그날 주말이라 남편이랑 같이 요양원으로 가보니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고 조용하게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전 언젠가 돌아가실 걸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덤덤하게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와서 혼났죠. 그렇게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를 떠나보냈어요. 2달이 지났는데도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신 게 믿겨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래도 인생은 계속 흘러가는 거려. 저는 계속 제 일을 해야 했어요. 개인 사정 때문에 청소 도우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았고 오전에 건물 청소 일만 하고 있었죠. 전 이 당시에 대기업의 건물을 청소하고 있었는데요. 그러고 보니 동서가 이 건물을 다닌다고 했는데 마주칠 수도 있으려나 싶긴 했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던가요? 비상구 계단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전자담배 향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소하다 마주치면 가끔 개념 없는 인간 중에 전자담배가 진짜 담배가 아니라고 하면서 실내에서 펴도 된다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향도 덜 나고 불쾌한 냄새도 아니니 괜찮다며 비상구 계단 쪽에서 피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한 수를 해줘야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딱 위층에 올라와 보니 동서가 전자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는 거예요. 동서도 저랑 눈이 마주치고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 이렇게 물어봤죠. 동서, 흡연자였어? 담배 피우는지 몰랐는데?
둘째 서방님이 비흡원자고 담배 냄새 엄청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서가 흡연자라고? 제가 이렇게 서방님 얘기를 꺼내드니까 가증스러운 면모가 들켜서 짜증이 났나 봐요. 동서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담배를 피우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형님이 왜 여기 있어요? 설마 여기서 청소해요? 청소부 주제에 아는 척 좀 하지 마세요. 사람이 없었으니 망정이지.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나 아는 척 했으면 쪽팔려서 어쩔 뻔했어요. 저는 저 미친년이 또 시작하는구나 싶어서 더러운 똥 피한다는 심정으로 지나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여기서 일하지 마세요. 마주치는 거 꼴 보기도 싫으니까 관두시라고요. 남편한테는 괜히 담배 이야기 꺼내면서 저 때문에 그만뒀다 뭐다 하지 마시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어이가 없어져서 헛웃음이 절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런 식으로 당부의 말을 남겨두긴 했어요. 네가 뭔데 나한테 관두라 말아 해? 난 관둘 생각도 없고 동서 말 들을 생각도 없으니까 명령하지 마. 내가 엄연히 연장자고 집안 서열도 높으니까 행동 똑바로 하라고. 동서는 제가 형님이고 뭐고 그런 게 하나도 없나 봐요. 동서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씨, 뭐래? 나중에 팀원들이랑 마주칠 때 제가 아는 척하면 쪽팔리니까 관둬야 한다고요. 이러다가 팀원들이랑 마주치면 책임질 거예요? 저 개망신 당하면 어쩌라고 이러냐고요. 동서가 애처럼 징징대면서 그만두라는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성질을 내고 말았어요. 왜 그런 거 가지고 관두라고 하냐고. 내가 동서 아는 척할 일 아예 없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니까. 괜히 오바 떨지 말고 네 일이나 가서 해.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싫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서가 인신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소부나 하면서 건방지게. 넌 평생 구질구질하게 살았잖아. 너네 아버지가 그런 화상 입었으면 어디서 일도 못했을 텐데. 뻔하지. 가난하게 살았겠지.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거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열받은 제가 동서의 뺨을 치면서 이렇게 악을 지르기 시작했죠. 네가 감히 우리 아버지 모욕해? 우리 아버진 공장에서 불이나 그렇게 화상을 입었던 거야. 처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된 거라고. 보상도 제대로 못 받아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힘겹게 살아왔는지 알아? 그러니까 동서가 씩씩대더니 제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렇게 소리치는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금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김유선 팀장, 회사에서 쌈박질이 하는 건가요? 지금 점심시간도 아닌 근무시간인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웬 불호령이 떨어져서 고개를 돌려보니 아래층에서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와 검은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 2명이 올라오고 있었죠. 동서가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순식간에 제 머리채를 놓더니 차렷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무슨 군인처럼 바짝 군기가 들어가 있었어요. 벌벌 떠는 목소리로 회장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회장님이라니. 제가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회장님이라고 불린 남자가 저한테 다가오면서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했죠. 회장님이 직원 때문에 폐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 회장님께서 전혀 사과하실 일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어요. 그런데 사과를 끝낸 회장님이 전혀 뜻밖의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초면에 이런 말을 물어서 죄송하지만 혹시 아버님 성함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제가 방금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동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끼어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싸우려던 게 아니라요. 이러고 회장님과 제 사이를 파고들려고 하니
경호원들이 저랑 회장님을 에워쌌어요. 동서에 방해 없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자 제가 그건 왜 여쭈어보시냐고 했죠. 그러니까 회장님이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사람 한 명을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서 싸우는 도중 다투는 내용을 듣고 혹시나 싶더라고요. 예전에 공장에 불이 났는데 아버님이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찾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시나 제가 아는 사람일 수 있을까 물어본 거예요. 회장님이 이러시니까 제 아버지를 찾는 걸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성함을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 아버지 이름이 박귀녀였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중간에 개명하셨거든요. 개명한 이름은 박종훈이에요. 혹시 저희 아버지를 알고 계시나요? 우리 아버지는 어릴 적 동네에서 용하다 소문난 무당이 우리 할머니의 임신한 배를 보고 남자아이 뺏어가는 귀신이 주변에 맴돌고 있다면서 태어나면 여자아이 이름을 짓고 여자아이 옷을 입혀 키우라고 했대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무당이 가르쳐준 대로 아버지를 키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박귀녀라는 이름이 계속 스트레스였대요. 아버지가 이름을 바꾸고 싶다고 해도 할머니가 못 바꾸게 해서 참고 살다가 나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박종훈으로 바꾸셨어요. 이런 이유로 제가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을 전부 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제 손을 잡더니 세상에 드디어 찾았군요. 라고 말하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장님이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제 아버지가 운영하던 공장에 불이 나서 10명이 넘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회사가 망해가고 있어 월급도 밀리고 있을 때라 아버지께서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도 안 해주고 도망가셨어요. 그 당신 어려서 아버지 손을 잡고 도망 다녔는데 나중에 크고 나서야 아버지가 직원들한테 제대로 된 보상을 안 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꼭 성공하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속죄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악물고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다음에 그때 다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해줬어요. 그러다가 딱 2명을 아직까지 못 찾고 헤매고 있는데요. 그게 그 2사람이 박귀녀 씨랑 다른 한 분이었어요. 저는 박귀녀 씨라고 하길래 여자 한 분, 남자 한 분 이렇게 못 찾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 여자일 줄 알았던 사람이 남자였네요. 박귀녀라는 이름이 딱 봐도 여자 같잖아요. 회장님이 우리 아버지가 남자일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꼭 그분을 배워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력하게 어필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아버지가 2달 전에 돌아가셨다고 밝혔죠. 그러니까 회장님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러나 회장님께서는 저라도 보상받길 바란다면서 명함을 주더니 여기로 연락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코 명함을 봤는데 어라? 동서가 다니고 있다고 하는 대기업 이름이 아니잖아요? 순간 기가 막혀서 동서한테 이런 식으로 따졌는데요. 동서, 대기업 L회사 다닌다고 했는데 여기는 그 이름이 아니잖아.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설마 동서 그런 거 아니지? 우리한테 막말한 것도 모자라 그동안 계속 속이기까지 한 거야? 근데 동서가 제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회장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동서를 경멸하는 표정으로 보면서 저한테 이러셨어요. 가지가지 하는군 김유선 팀장. 대기업 사칭까지 하고 다녔어? 자네 제정신인가? 당장 따라오게. 죄송한데 지금은 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해드리죠. 연락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때 회장님께 연락처를 드렸거든요. 회장님이 제 전화번호를 받고 나서 벌벌 떨고 있는 동서를 데리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오후에 전화 한 통을 받고 모든 진상을 알게 됐어요. 회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김유선 팀장이 대기업 직원이 아니라 대기업 협력업체 직원입니다.
왜 콜센터도 하청 주는 경우가 있는데 김 팀장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김유선 팀장이 맡은 직급이 정확히 대기업 협력업체로 있는 콜센터 회사의 팀장입니다.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던지. 그런데 동서가 어떻게 대기업 건물에서 일하고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니까 회장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대기업 사옥이라고 해서 모든 층이 대기업 사무실로 쓰는 건 아니고 음식점이나 다른 회사들 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협력업체 콜센터 지점 중 하나가 그 건물에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동서가 확실하게 대기업 사원 사칭을 했다는 게 드러났단 거잖아요. 그 말을 듣고 동서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겠구나 했는데요. 바로 그때 회장님께서 어떻게 동서랑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원래 제가 항상 아침 7시에 출근하는데요. 운동할 겸 경호원들과 매일 비상구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어제 늦게까지 행사가 있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아침 일찍 못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몇 년 만에 출근 시간을 늦췄었죠. 그렇게 늦게 출근한 날 비상구에서 2분 이야기하는 걸 들어버렸습니다. 덕분에 찾고 있던 박gin열 씨의 행방은 물론이고 대기업을 사칭하고 다니던 여직원의 실체를 알아버렸네요. 회장님이 이러면서 감사 인사를 건네길래 저도 고맙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동서가 쓰고 있었던 가면을 한꺼풀 벗겨낼 수 있었으니까요. 이런 이유로 복수를 해야겠다고 이야기하고 회장님과의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리고 동서한테 전화해서 퇴근 후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보자고 했거든요. 동서가 코앞에서 회장님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전이랑 다른 모습으로 나오더라고요. 동서가 카페에 들어오자마자 회장님한테 끌려간 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회장님이 글쎄 저를 해고시키겠대요. 자기 회사 직원이 대기업을 사칭하는 것은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신뢰를 잃게 만드는 일이라고 도저히 넘어갈 수 없으시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동서가 웬일로 자기가 망한 이야기를 술술 말해주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애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형님, 죄송해요. 시댁 식구들 속인 건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한테 잘 보여서 결혼 허락 받으려고 거짓말한 거예요. 뒤늦게나마 진실을 말하면 오빠가 결혼 안 해주고 헤어지자고 할 것 같고 시댁 식구들도 결혼 반대할 것 같았어요. 시댁 식구들을 속인 건 정말 죄송한데 시댁에는 제발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제발 도와주세요. 신분을 속이면서 시동생하고 결혼하고 싶었단 말에 혹시 돈이 목적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거예요. 우리 시동생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대기업에 다니는 남자라서 혹할 만도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동서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물었죠. 동서, 혹시 돈을 목적으로 능력 있는 남자 잡아서 결혼하려고 연기를 한 거야? 만약에 아니라면 왜 굳이 직업을 속이고 시집 온 건데? 제가 이렇게 전곡을 찌르니까 동서가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게다가 동서가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아니에요. 우리 오빠가 잘 버는 건 맞지만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오빠를 좋아했던 건 진짜예요. 사귀고 싶어서 이런저런 말을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게 된 거라고요. 제발 저를 그렇게 보지 말아주세요. 제가 형님한테 그랬던 건 진짜 실수예요. 제가 청소일을 너무 안 좋게 생각했나 봐요. 죄송해요. 동서가 정말 되도 않는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구라치지 말라고 했는데도 동서가 끝까지 이러는 거 있죠? 저 진짜로 오빠 인성과 성격 때문에 좋아하게 됐고 그 다음에 능력이 좋은 걸 알게 된 거예요.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거짓말을 하게 된 거라고요. 동서가 억울하다며 둘째 서방님을 사랑한 게 죄냐는 개소리를 짓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서기를 확 눌러놨는데요. 이번 일은 단순한 실수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 거의 사기죄고 사기 결혼에 해당되는 거 알고 있지? 한마디로 고소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제가 이렇게 으름장을 놓으니까 동서가 시겁하더라고요. 바로 자리를 뜨려고 했더니 동서가 제 앞으로 가 무릎을 꿇으면서 이랬어요. 형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비밀을 지켜주면 다시는 형님한테 안 깝치고 선 안 넘을게요. 거의 어머님 모시듯이 모실게요. 동서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비굴하게 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동서 체면에 확 구겨버렸어요. 내가 왜? 나 동서 사과받고 싶지 않고 동서가 나 존중하는 것도 안 봐라. 어차피 다 가식이잖아. 동서가 나를 거의 업고 다닌다고 해도 진실 말할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그니까 동서 얼굴이 사색이 되어 가더라고요. 제가 바로 카페 밖으로 나가니까 제 바지카랑이 붙잡은 채로 엉엉 울었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쪽팔리지도 않는지 눈물 콧물 질질 짜는 거예요. 제가 그런 동서를 발로 밀쳐내서 카페에서 멀리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에 시부모, 남편, 시동생한테 싹 다 알려버렸죠.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제가 동서를 포함한 시댁 식구들을 시댁에 모아놓고 동서의 실체를 까발렸거든요. 동서가 당연히 안 오려고 했지만 제가 사기 결혼으로 고소할 거라고 하니까 왔는데요. 시부모님이 노발대발하면서 왜 그딴 짓을 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니까 동서가 울면서 해명 같지도 않은 해명을 쫑알거리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콜센터 직원이라고 하니 급이 안 맞는다고 집안에서 반대해서 파혼당한 적이 있어서 그랬어요. 오빠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니까 제가 쳐줘서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서방님이 이거 사기 결혼 아니냐고 소리치면서 이혼한다고 난리였죠. 그러다가 서방님이 동서를 내쫓아버리길래 제가 그 꼴을 보면서 마음껏 비웃어줬어요. 그 후로 동서가 어떻게 됐냐고요? 동서가 카페에서 말한 대로 해고됐대요. 근데 회장님한테 또 연락이 와서 받아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김유선 팀장이 대기업 사원을 사칭하는 일이 없었어도 간당간당했습니다. 회사 평판이 안 좋아서 원래부터도 말이 많은 직원이었거든요. 평이 안 좋은 중에 대기업 사원 사칭까지 했으니 안 잘리고 백이겠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아버지한테 드릴 보상금을 저한테 주셨는데요. 그 돈으로 청소업체를 차리게 됐어요. 왜 청소업체인가 싶을 거예요. 제가 많은 일 중에서 청소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청소업체를 만들기 전에 직접 경험해보기 위해서였거든요. 사실 저는 옛날부터 청소업체를 차려보고 싶었어요.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던 꿈이었는데 회사에서 나오고 난 뒤 이제 나이도 많으니까 일반 사무직으로 취직은 어려울 것 같으니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고 마음먹었었죠.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청소 일을 다양하게 경험했던 거예요. 청소 도우미 일을 하면서 일반 집안 청소 도우미도 해보고 입주 청소 도우미도 해보고 또 건물 청소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중간에 제가 청소 도우미 일을 관두고 오전에만 건물 청소를 다니게 된 것도 사업 준비가 바빠지면서 일을 줄인 거였어요. 저는 제 계획대로 청소업체를 설립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회장님께 감사의 말을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회장님께서 주신 돈 때문에 제가 회사를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제 꿈을 일찍 이루게 됐네요. 어쩌면 아예 이루지 못할 뻔한 꿈이었는데 이렇게 이루게 돼서 꿈만 같아요. 앞으로도 꿈으로 끝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 분명히 인사를 드리려고 연락을 한 거였는데요. 근데 회장님께서 대뜸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도 제 사무실도 청소해줄 업체가 필요했는데 잘 됐네요. 저희 사무실도 청소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 공짜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 정식으로 계약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회장님 사무실을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했죠.
그 뒤에 회장님네 사무실을 전적으로 맡아서 청소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회장님이 제 실력을 보고 너무 만족스럽다면서 무기한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결국 회장님과 함께 계약서를 수정한 다음에 계속해서 사무실을 청소해드리고 있었는데요. 그 후로 이전 동서가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전 어머님을 통해서 서방님이랑 이전 동서가 이혼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때도 서방님이 사기 결혼 아니냐고 이혼한다고 난리셨잖아요. 그런데 오랜만에 어머님이 부르셔서 시댁으로 가봤어요. 근데 시댁 현관문 앞에 이전 동서가 있는 거예요. 어머님은 이전 동서한테 집 안으로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있더라고요. 이전 동서가 서방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길래 어머님께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전 둘째 며느리가 우리 아들이 혼자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갔다고 하더라. 그런데 우리 아들이 문도 안 열어주고 대꾸도 안 해줬대. 그래서 이전 며느리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다. 내가 때마침 장을 보고 들어오는 길이라서 이전 며느리한테 꼼짝없이 붙잡히고 말았어. 그래서 내가 둘째 아들한테 연락을 하게 된 거야. 이런 이유로 둘째 아들이 오게 된 거고, 이참에 네 그렇게 무시하던 이전 며느리한테 사과라도 받으라고 첫째 며느리 널 부른 거다. 이전 동서가 무릎 꿇은 채로 자기가 잘못했다. 난 진짜 오빠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사정하더라고요. 시모가 그 모습을 보고 가소롭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뉘우쳤는지 좀 볼까? 그럼 너한테 속은 식구들한테 한 명씩 정성껏 사과해봐라. 네가 반성한 정도 좀 보자. 그니까 이전 동서가 무릎으로 볼볼 기어다니면서 서방님, 어머님, 아버님 저 순으로 사죄를 했는데요. 역시나 서방님이 동서의 사과를 받자마자 이런 식으로 호통을 쳤어요.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라.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난 정말 당신을 믿었는데 그동안 모든 걸 속여와놓고 어디서 사과를 논하냐고. 난 당신 같은 속물이랑 할 말이 없으니까 당장 나가. 이전 동서가 울먹거리면서 서방님한테 기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서방님이 눈 하나 깜짝 안 한 채로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당신이 형수님 무시하고 형수님 친정아버지 보면서 찡그리던 거 전부 다 이상했어. 순간 콩깍지가 씌어서 울 와이프가 설마 했었는데 지금 보니 시댁 식구들 말대로 네 같은 건 대놓고 청소 일한다고 깔보고 얼굴에 화상 있다고 더러워할 사람이야. 네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 하는 말 전부 다 부정하고 네 같은 년 편을 들었어. 그러니까 형수님한테 제대로 사과하라고. 서방님이 윽박지르시니까 이전 동서가 허겁지겁 저한테 넙죽 엎드려서 또 사과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몇 번째 사과를 받는지. 그런데 그 사과가 진정성 있게 보이진 않았어요. 어떻게든 서방님 마음에 들어서 편하게 살아보려는 게 다 보여서 그랬죠. 서방님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대로 이전 동서를 두고 집 안으로 얼른 들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이전 동서가 서럽게 흐느끼는 소리를 냈어요. 몇 분 뒤에 이전 동서가 갔는지 흐느끼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는데요. 이전 동서가 서방님은 물론 시댁 식구들한테 직업을 속였잖아요. 그래서 서방님이 이전 동서를 상대로 이혼을 하든 뭐든 하려고 변호사를 만났대요. 근데 변호사가 서방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이혼, 혼인무효소송, 혼인 취소소송이 있는데요. 혼인무효소송은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혹은 근친혼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는 혼인무효소송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혼인 취소소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직업이나 경제적 능력을 속이고 결혼한 경우 혼인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변호사가 이전 동서가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척 연기를 한 게 기망에 해당된다고 했대요. 그래서 서방님이 혼인 취소 소송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재판 결과 서방님이 승소하셔서 혼인이 취소됐대요.
그리고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서 했다는 거예요. 서방님이 소송 준비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셔서 전부 다 잘 될 거라고 했었는데요. 오랜만에 서방님을 만나서 대화를 해봤거든요. 서방님이 최근에 이전 동서에게 손해배상금도 받았대요. 소송 끝나고 손해배상금을 서방님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까지 났을 때 동서한테서 이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나 오빠한테 손해배상금 줄 돈이 없는데 어떡해? 나 안 그래도 카드비 때문에 힘든데 직장까지 잘려서 그것도 못 갚고 독촉당하고 있어. 서방님이 기가 막혀 하면서 월급을 속인 것도 모자라 카드빚은 또 뭐냐고 대체 얼마나 자기를 속여온 거냐고 했다는 거예요. 월급 이야기가 뭐냐면 알다시피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은 월급 차이가 나잖아요. 이전 동서가 예전에 서방님께 용서받으려고 별의 말을 다 하다가 이렇게 실토를 했다는 거예요. 내 월급이 대기업 월급이랑 다르다는 걸 숨겨야 하니까 결혼하고 난 후에 거짓말을 했어. 지금 집안에 어려운 일이 터졌다고. 당분간 친정에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핑계를 댄 거였어. 미안해. 내가 영원히 속이려던 건 아니고 빚을 전부 다 갚고 이야기하려고 했지. 그래서 생활비나 주거비용 등등 같이 결혼해서 사는데 필요한 비용을 서방님이 훨씬 많이 내고 있었던 거죠. 서방님은 자기 부인이 처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말만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전 동서가 여기서 월급만 속인 게 아니라 카드비까지 숨기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전 동서가 엉엉 울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카드빚은 결혼 전에 데이트할 때부터 대기업 다니는 여자인 척하느라 오빠 수준에 맞추느라 돈 많이 썼던 거고 결혼하면서 썼던 비용에 들어간 돈이야. 그전까지는 오빠한테 집안 핑계댄 것도 있지만 다니던 직장도 있으니 어떻게든 겨우 빚을 맞는 게 가능했어. 그런데 이젠 직장까지 해고당해서 빚이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야. 이런 상황에서 손해배상금까지 물면 나 완전 파산될 거야. 그 순간 서방님이 안 그래도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는데 머리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정신이 확 차려졌대요. 남을 속이기 위해 카드빚도 아무렇지 않게 지는 여자인데 이 여자랑 결혼 생활을 지속했으면 자기도 폭삭 망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단 거예요. 결국 서방님께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정까지 모두 다 떨어지고 그건 네 사정일 뿐이라고 내 알 바 아니다. 어떻게든 손해배상금을 내라고 말했대요. 결국 손해배상금은 처가 쪽에서 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동서가 시댁까지 찾아왔을 때 아주 매정하게 대했대요. 서방님이 이런 말을 쭉 해준 다음에 저한테 고개 숙여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전 아내 말만 믿고 전 아내 편만 들어서 너무 미안해요.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사과했지만 특히 형수님한테 죄송해요. 서방님도 여우 같은 기집애한테 당한 거니까 사과를 받아주기로 했어요. 이 뒤로 전 이전 동서 보는 일 없이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고 있는데요. 이번에 서방님께 전화 드려서 안부를 물어보니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누군가를 잘 믿지 못하겠어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형수님처럼 야무지게 사람 볼 줄 알았으면 좋겠네요. 형수님 같은 눈썰미면 귀인을 잘 만날 거 아니에요. 서방님 말이 맞는 게 제가 또 인재들도 잘 알아봐서 뽑은 직원들이 정말 일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제 사업을 키워갈 수 있었어요. 남편도 회사를 간두고 제가 하는 일을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남편과도 같이 일할 준비를 하고 있죠. 남편도 저랑 동업하게 된 게 기쁜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언제 회사에서 잘릴지 모르겠고 나중에 퇴직하면 뭐 먹고 살아야 할지 고민이었거든. 그런데 내가 와이프를 잘 만났어. 와이프가 이제 청소업체 사장이 돼서 걱정이 덜었네. 언제 잘릴까 걱정하는 것보다 미리 사표 내서 가족끼리 같이 일하면 좋을 것 같아. 남편이 이렇게 저랑 비슷하게 청소일을 긍정적으로 봐줘서 다행이었죠.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직원 교육 파트 일을 맡으면 좋을 것 같아서 교육을 해주고 있어요. 이전 동서 때문에 한동안 힘들었지만 위기가 있던 만큼 행운이 찾아와서 너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한테 무시당하고 있다고 주눅들어 계시지 마시고 용기를 내셔야 해요. 겨울이 다 되어야 솔이 푸른 줄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푸른 것이 다 없어진 한겨울에야 솔이 푸른 줄 안다는 뜻인데요. 위급하거나 어려운 고비를 당해봐야 비로소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소나무처럼 늘 푸르게 지조를 지키고 계세요. 그러면 이전 동서처럼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한테 100배, 1000배 되갚아준 다음에 여러분의 진가가 드러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제 사연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젠가 여러분의 진가가 빛을 발해서 큰 행운이 찾아오길 바랄게요.